사후 조정도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심지어 노조는 파업이 끝나기 전까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 언론에서는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45조를 달라고 협박한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슈퍼사이클로 삼전 닉스 주가가 매일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삼성 주주가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건이 그렇게 한쪽만 맹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누구 편도 아니고 이 싸움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구조를 한번 뜯어볼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싸움의 도화선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봐야 해요.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하이닉스가 파업 없이 노사 합의를 했었죠. 성과금 상한을 완전히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걸 단체 협약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2026년 SK하이닉스 직원 1인당 예상 성과금이 수억 원 수준이에요. 반도체학과 학생들이 삼성보다 하이닉스를 선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채용 시장 판도까지 바뀌었습니다. 삼성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왜 안 되냐는 비교 심리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삼성 노조가 15%의 상한 폐지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가 정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례없는 요구냐? 그렇지 않은 거죠. 글로벌 테크 기업이랑 비교하면 맞아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사례를 남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전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회사 구조가 달라요. SK하이닉스는 사실상 메모리 단일 사업 회사인데 삼성은 반도체 DS 부문, 스마트폰 가전 DX 부문이 함께 있어요. DS 실적 기준으로 성과금을 제도화하면 DX 직원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되죠. 실제로 지금 DS 노조와 DX 노조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례 효과예요. 삼성이 15%를 수용하면 현대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줄 서 있는 기업들의 기준점이 됩니다. SK하이닉스 10%가 이 싸움의 불씨를 만들었듯이 삼성 15%는 그 다음 도미노가 돼요.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2023년에 DS 부문이 15조 가까운 적자를 냈던 거 기억하시죠? 호황에 만든 제도가 불황의 폭탄이 됩니다. 거기에 성과금이 단체 협약에 박히면 법적으로 은금이 돼서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도 양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걸 노조도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도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건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당장 2년 전 첫 파업 때만 생각해봐도 참여자가 수천 명이라 펩 가동에 영향이 없었으니까요. 회사가 버텼고 결국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합원이 7만 5천 명으로 불어났고 찬반 투표 찬성률 93%, 과반 노조 지위까지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역대 최대 이익을 내고 있으니 파업 피해를 가장 두려워할 때이고 불황이 오면 이 교섭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아니면 제도화를 박아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에 재량을 맡기면 안 지킨다는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노조위원장이 직접 HBM4 개발할 때 원팀으로 협력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개발 이후에 다 흩어졌다. 회사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무노조 경영을 하면서 성과금 계산 기준 자체를 직원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관행이 지금의 불신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랑 비교해보면 이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하이닉스는 성과금 산정 기준을 직원들한테 공유해온 역사가 있어요. 기준이 보이니까 숫장을 믿을 수 있었고 그 신뢰 위에서 영업이익 10% 상한 폐지 합의가 나온 겁니다. 삼성은 달라요. EBA라는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성과금을 산정하는데 자본 비용 계산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서 영업이익을 아무리 많이 내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원들이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재량을 믿을 수 없으니 재량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간 거고 그게 제도화 요구입니다. 양쪽 다 쉽사리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태로 파업이 터지면 뭐가 걸려있냐? 이걸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JP모건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조 요구 수용 시 추가 인건비, 18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그리고 파업 이후 복구 기간까지 포함된 최악의 시나리오 전제예요. 반도체 팹은 파업이 끝나도 그 다음날 바로 100% 가동이 안 됩니다. 클린룸 환경을 다시 잡고 수백 대 정밀 장비마다 0점을 다시 맞추고 테스트 웨이퍼를 돌려서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타이밍도 문제예요. 삼성이 4월 30일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중 HBM5E 다음 세대 초혹속 메모리의 첫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5월 중 샘플 생산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파업 예고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7일과 겹칩니다. 지금이 이 제품의 골든타임인데 파업이 터지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른 나라도 슈퍼사이클인 건 마찬가지인데 거긴 왜 파업을 안 하지? TSMC는 이사회가 매년 설비 투자 계획이랑 성과금 총액을 같이 공개 결정합니다. 경영진의 재량은 유지돼 왜 이 금액인지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독일 인피니언은 아예 구도 자체가 달라요. 반도체 전기산업 전체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삼성만 유독 많이 달라는 싸움이 구조적으로 안 만들어집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재량을 없앤 게 아니라 재량의 근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주주 것이라는 말도 맞고 직원 것이라는 말도 맞고 국민 세금과 협력사 생태계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말도 맞아요. 다 맞는데 그 분배의 기준을 아무도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삼성 노사 싸움은 그 합의를 처음으로 강제로 만들려는 과정인 거고요. 어느 쪽이 됐든 결국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한국 대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삼성 주식 문제를 넘어서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앞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투자하는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 그냥 노사 갈등으로 보고 넘기기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